내 얼굴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두 번째 시간인데요.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에서도 그랬듯이 이청준의 소설에서도 여러 장소를 횡단하면서 얼굴들을 탐색합니다. 바다를 가로지르고 섬을 넘나들며 다양한 위치와 각도, 시각에서 얼굴들을 만나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얼굴을 반성적으로 성찰합니다. 때로는 성난 얼굴일 수도 있고요, 상처받을 얼굴일 수도 있고요,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얼굴일 수도 있는데, 이런 등등 여러 얼굴을 통해 내 얼굴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우천재입니다. 그렇게 이제 얼굴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론가 가야 되고, 뭔가 안 갔던 데를 가로질러 가야 뭔가 새로운 풍경을 만나고 그 풍경 속에서 자기 얼굴을 새롭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인 건데요. 보이지 않는 얼굴, 그 진정한 얼굴의 추상을 발견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서 그런 거죠. 있는 자리에서 편하게 거울을 본다고 비춰질 얼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청준의 소설에서 얼굴을 발견하기 위한 중요한 탐색 전략 중에 하나는 바로 탈주의 감각인데요.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역동적 가로지르기가 마귀의 죽음, 이어도, 황홀한 실종, 시간의 문, 신화를 담긴 섬 등 여러 소설에서 마치 반복의 문법처럼 거듭 나타납니다. 이청준이 단행하는 가로지르기는 생 전체를 걸쳐 운명처럼 하는 것이어서 매우 절실하고 절박합니다. 가령 마귀의 죽음에서 주인공 마귀의 탈주는 곧 죽음의 공간으로 입사에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죽음을 걸고 생성 원력으로서의 자유를 추구하고자 했던 거지요. 얼굴 찾기를 위한 가로지르기가 운명적이라는 것은 이어도와 시간의 문에서 매우 상징적으로 드러납니다. 천리 남쪽 바다 밖에 파도를 뚫고 꿈처럼 하얗게 솟아있다는 이어도는 제주도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피안의 섬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은 없지만 제주도 사람들의 상상의 눈에선 언제나 선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수수께끼의 섬이었고, 누구나 이승의 고된 생이 끝나고 나면 그곳으로 가서 새로운 저승의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제주도 사람들의 구원의 섬이었습니다. 더러 이어도를 보았다는 사람이 있지만 한번 그 섬을 본 사람은 다시 이승으로 귀환할 수 없었기에 그 섬의 모습을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화적인 섬을 제재로 하여 이청준은 과연 이어도는 피안의 섬이기만 한 걸까? 이어도 신화는 어떻게 현실에 개입하는 걸까? 신화적 믿음과 사실의 관계는 어떨까? 이런 등등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신화와 현실 사이의 기량작용 가운데 사람의 얼굴을 탐문하는 거죠. 제주 출신의 남양일보 기자인 천남석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천남석은 이어도의 운명에 맞서 버티다가 끝내 확고한 절망 속에서 역설적으로 운명을 받아들인 경우에 속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는 아버지가 바다로 나가면 구성진 이어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오면 그쳐지던 이어도 노래는 아버지가 이어도를 향해 수평선을 온전히 넘어가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되자 한스러운 곡조로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바다로 가면 이어도 노래를 부르다가 아버지가 돌아오면 안 불렀는데 그쳤는데, 아버지가 이제 영영 바다로 가서 돌아오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어머니의 이어도 노래는 계속 구성지게 계속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이 서리게 된 것이고, 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이 천남석에게 이어도와 이어도 노래는 차라리 트라우마 같은 그런 운명이었을 겁니다. 부정하고 싶은 대상이었기에
다른 사람들처럼 이어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술집 이어도의 여인 역시 사정이 비슷한데요. 그녀의 부모와 오라비가 차례로 수평선을 가로질러 이어도로 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어도로 갔다는 얘기는 바다에 이제 그 고기 잡으러 갔다가 바다에 빠져서 돌아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천남석은 그녀에게 제주를 떠날 것을 권합니다. 그녀라도 이어도의 운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자꾸 이어도를 멀리하려 했던 천남석이었지만 제주도민으로서 나누어 지니고 있는 집단 무의식의 측면에서 그는 어김없이 제주 사람이었고 영락없는 이어도 신화의 담지자였습니다. 파랑도, 그는 파랑도가 곧 이어도라고 생각했는데요. 파랑도 수색 작전에 의해 파랑도가 이제 해군을 통해서 막 수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파랑도가 없음이 드러나자 그 사실을 부정하고 제주도민의 허구적인 신화를 입증하기 위해 스스로 실종되는 것으로 수평선을 가로지르며 이어도로 입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어도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주 사람들은 이어도를 한번 본 사람은 어떻다 그랬어요? 이어도를 못 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 본 사람은 돌아오지 못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바다의 이어도에 돌아가서 이제 천남석이 돌아오지 못해야 그 제주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이어도 신화가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스스로 그렇게 이어도로 입사해 들어가는 거죠. 소설은 천남석의 실종 사건 이후 해군 함대의 선우현 중위와 그가 찾아간 남양일보 양주호 편집국장 사이의 대화를 통해 진행되는데요. 특히 양주호의 이야기가 이어도 신화와 관련해서 소설의 핵심 정보를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야 물론 그가 본 이어도 역시 실제의 섬은 아니었겠지요. 오랫동안 이 섬에 살아온 이어도란 원래가 그 가상의 섬이 아니겠습니까? 천기자가 본 이어도 역시 그런 가상의 섬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천기자는 그때 문득 그 이상스러운 방법으로 자기의 섬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오히려 절망을 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참으로 황홀한 절망이었을 겁니다. 라고 그 양주호 편집국장은 말하는데요. 먼저 이 말을 통해서 이제 우리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어도가 가상의 섬이다. 이어도는 가상의 섬이라는 것. 실제로 현상하는 섬이 아니라 허구적으로 상상된 섬이라는 점이 중요하겠죠. 상상하는 제주 공동체가 함께 만든 가상의 섬이기에 이어도는 수색 작전을 통해서는 물리적으로 발견할 수 없는 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신화를 실제로 탐색하던 천남석의 입장에서는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어도는 어쩌면 양파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겹 한 겹 벗기며 안으로 까고 들어갔는데 결국 양파를 벗기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남는 것이 있습니까? 남는 건 눈물만 남죠. 그런 것처럼 천남석의 경우도 꼭 그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식적으로는 부정했지만 무의식적으로는 긍정했던 이어도. 그러기에 그 어느 한쪽에만 무게를 두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없음의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 다시 말해 물리적인 이어도는 없지만 그 없음의 순간에 신화적 이어도가 비의적으로 현현되었다면, 그랬다면 필경 천남석에게는 황홀한 절망이었을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실의 확인을 강조하는 선우중위에게 양주호는 그 사실이라는 걸 단념하라고, 사람들은 때로 사실에서보다 허구 쪽에서 진실을 만나게 된다고, 그럴 때 그 허구의 진실 혹은 꿈을 구하기 위해 때때로 사실이라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합니다. 천남석이
이어도를 만난 것도 아마 그 사실이라는 것을 포기했을 때, 사실이라는 걸 포기했을 때 비로소 가능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가 주변의 가시적 현실을 모두 포기해 버렸을 때 그에게 섬이 보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청준 스스로 이 작품의 그 작가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는 때로 가시적인 사실에서보다는 그 허구 쪽에서 오히려 더 깊은 진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으며 자유로운 정신의 모험을 꿈꾸는 한 개인의 내면사와 그가 실존하고 있는 현실과의 갈등 속에 우리가 가장 절실한 우리 삶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로서의 섬이 아닌 허구적 신화로서의 이어도, 허구적 신화로서의 이어도가 더 깊은 진실에 맞닿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피안의 이상향 혹은 동경의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그런 공간을 허구적으로나마 상상함으로써 차 안의 실제 섬생활의 애환을 견딜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애도의 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평선을 가로지른 이후의 이어도 삶이 아니라 이어도를 상상하는 이어도 이전 제주도와 그 주변 바다에서의 삶의 가능성을 위해서 이어도 신화가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근대 이후 과학기술에 의해 이런저런 신화가 벗겨지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이어도와 같은 신화들을 상상적 가능세계로 남겨놓고 싶은 마음, 그래야 다른 것을 꿈꾸고 숨 쉴 수 있는 영혼의 얼굴을 보듬으며 살 수 있을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 그런 생각들을 이어도를 읽으면서 하게 됩니다. 이청준에게 있어 신화는 현실의 사람살이에 기여하는 이야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신화를 위한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위한 신화 탐문, 그것의 말짓풀이가 바로 소설입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문이라는 작품 보시겠는데요. 사진작가 유종열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예술가 소설인 시간의 문, 이 또한 인상적인 작품인데요. 지극히 추상적인 시간의 동경과 그것에 대한 예감에 사로잡혀 있는 유종열에 대해 미래를 찍는 사진작가라고 할 때 관찰자인 나는 그것으로 어떤 미래의 모습을 찍어낸다기보다 그 자신이 어떤 미지의 시간대 속으로 사라져 들어가 버리고 싶은 강렬한 자기 실종의 욕망 같은 걸 드러내 보일 뿐이라며 비판적 시선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에 현재가 없다는 것, 과거에서 미래로 이행하는 초현실적 시간이기에 지금 여기에 현실이 없는 것에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시간 속에서 실종된 것만 같던 그는 결혼과 월남전 취재를 계기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사진에 비로소 사람의 얼굴이 등장하게 된 거죠. 이전에는 주로 사람 없는 풍경 사진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그가 사람을 찍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전과는 달리 현재라는 시간에 착목할 수 있는 카메라에 눈을 지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진작가로서 그는 여전히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시간적으로 대상의 시간을 자신의 카메라가 정지시킨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두꺼운 시간의 벽을 뚫고 대상 안으로 들어가 함께 흐를 수가 없었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런 시간의 단절과 함께 공간적 단절도 작가에게 숙명적 고통을 안겨주는데요. 찍히는 사람과 찍는 사람, 대상과 나,
그 둘 사이에 엄청난 거리의 벽, 참으로 엄청난 카메라의 숙명 등이 그를 늘 좌절케 했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결국 지워지지 않는 거리와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유종렬은 문제적 공간을 허물고 살아 움직이는 시간을 찍어 그야말로 시간의 문을 열고 들어가 미래의 모습을 찍을 수 있기를 욕망했지요. 이런 그에게 서술자 나는 사실성의 확인 위에서 미래의 구원을 찾아 미래의 얼굴을 발견하기를 바랐습니다. 또 유종렬의 아내는 그 미래의 시간이라는 것이 사진작가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내야 할 만인 공유의 것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카메라의 숙명과 맞씨름하던 유종렬은 베트남 전쟁 종전 직후 남진아해에서 난민선을 따라 난민들이 얼굴을 찍다가 결국 실종되고 맙니다. 그의 최후 사연이 담긴 선장의 편지와 함께 전달된 그가 보트를 저어 난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보면서 서술자는 유선배가 그토록 갈망해 오던 미래의 시간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 같군, 이렇게 말하는데요. 몸소 그 두꺼운 공간의 벽을 뚫고 넘어가 시간의 문을 붙잡은 것이며 그 미래의 시간과 함께 그가 흐르고 있음을 눈과 가슴으로 느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진작가는 늘 자기가 사진을 찍고 나면 자기가 찍은 대상과 자기 사이에 이게 분열이 있다는 거,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 보트 피플에서 사람들을 난민들을 찍다가요, 배의 선장에게 자기 카메라를 맡기고 자기가 보트 피플을 돼서 그 작은 보트에 타서 노를 저어서 가서 피사체가 되는 거예요. 사진을 찍던 작가가 사진을 찍는 자리에서 사진을 찍히는 자리로 간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 결과가 이제 그렇게 주체와 객체 사이에 좁힐 수 없었던 거리를 결국 자기가 자기 실종을 통해서 거리를 좁혀 나가는 그런 역설적인 이야기인데요. 그 이전 시간에 배반과 절망을 통하여 비로소 그 미래로의 시간의 항해를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의 문을 찾아내었고 그 시간과 함께 미래로 흐를 수 있게 되었다고 짐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거리를 좁힘으로써 미래로 나갈 수 있었다는 그 이제 소설의 본문 같이 한번 보시겠는데요. 뽀얗게 멀어져가는 해무의 바다. 그것은 하나의 시간의 소용돌이 소멸과 탄생이 함께 물결치는 광대무변한 시간의 영광로다. 그 시간의 소용돌이 속으로 방금 한 작은 인간이 까마득하게 자신을 저어간다. 아마추어 사진작가이기도 한 선장의 카메라에 찍힌 유종렬 최후의 모습인데요. 카메라의 숙명에 그토록 좌절했던 작가가 카메라의 눈과 대상 사이의 거리, 즉 주관과 객관의 험악한 거리와 분열 때문에 숙명적으로 절망했던 사진작가가 그것을 넘기 위해 주관과 객관의 경계를 직접 가로지른 결과라 하겠습니다. 경계 가로지르기 혹은 주관의 객관화를 통해 그 거리를 넘어서고 미래의 시간에 그만이 아닌 많은 사람이 시간의 문을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이어도의 천남석 기자도 그랬지만 시간의 문에서 유종렬도 사라짐, 그러니까 실종을 통해 자기가 추구했던 것을 역설적으로 완성합니다. 이어도의 꿈도 공간과 시간의 장벽을 뚫고 미래의 시간으로 나아가는 것도 자기 실종을 동반하지 않고는 혹은 운명을 걸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었을까요? 남도사람 연작에서 소리를 위해 눈을 멀게 하는 사건 또한 이 범주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황홀한 실종까지 고려하면, 그리고 퇴원이나 병신과 머저리 같은 초기작의 경향부터 고려하면 자기 실종의 욕망은 이청준이 창안한 인물형 중에서 가장 독특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존적 불안이 심한 현실에 대한 고려와 함께 요나 콤플렉스에 대한 작가의 생각, 행동적이기보다 자기 성찰적인 작가의 성격, 스토리텔링 중심 작법보다는 반성적이고 비판적인 작법을 선호했던 작가의 기질 등 여러 면에서 볼 때 자기 실종의 욕망을 보이는 인물형은 어쩌면 작가 이청준을 대리하는 초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자기 실종의 욕망을 보이는 인물형은 대개 현실에서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는데요. 현실에서 좌절하거나 패배한 사람이 그 현실에 복수하기 위해 글쓰기를 시작하지만 개인적 복수심 차원을 반성하고 자유의 질서에 의해서 넓고 깊게 지배하고 해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학관을 지배와 해방이라는 작품에서 이청준은 분명히 합니다. 우리 시대 작가는 명분의 얼굴로서만 필요로 하고 그렇게 부려져온 말들의 상황을 전면적으로 반성하고 실제로 글을 쓰는 사람 자신의 삶의 진실에 정직하게 뿌리가 다 있으면서도 드넓고 화창한 자유의 질서 혹은 새로운 질서의 창조와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넓은 가능의 세계로 화창하게 해방시켜 나가야 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중 작가 이정훈은 이제 지배와 해방이라는 소설에는 작가 이름이 이정훈으로 나오는데요. 이정훈은 왜 쓰는가? 라는 질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작가는 우리들의 자유로운 삶을 위해 말을 바꾸어 보다 인간다운 삶, 보다 행복스러운 우리들의 삶 또는 그 삶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에 쓰고 있고 또 써야 함에 틀림없을 거라고 말입니다. 이런 지배와 해방은 이청준의 소설관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소설로 자주 언급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소설에는 소설관뿐만 아니라 창작 방법론의 핵심적 특징도 담겨 있다는 사실이 주목되는데요. 액자 소설 형식의 이 소설에서 액자 이야기는 동시대의 말의 현실에 절망한 대필 작가 지욱이 문제적 말들을 녹음해 가두는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 이야기인 이정훈의 이야기도 실은 가두기 위해서 녹음한 것입니다. 소설의 끝부분에서 테이프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던 지욱이 그의 얼굴에 비로소 조금 안도의 빛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그가 모아들인 수많은 말들이 감금되어 있는 서랍의 자물쇠를 굳게 다시 잠그고 난 다음이었다는 진술. 이 결말 부분이 내부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듣지 말라 라고 반성적으로 성찰하라고 새롭게 열어놓는 장치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열린 결말을 통해 독자의 가능 세계를 열어놓는 일, 그것을 통해 거듭 새로운 시간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주요 창작 방법으로 활용했던 작가가 바로 이청준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청준이 추구했던 문학 윤리 중에 하나가 묻어두기인데요. 묻어두기 또는 용서 이런 건데 이 묻어두기의 윤리와 용서의 인간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준 소설의 인물들은 현실에서 패배하거나 상처받아 좌절하면서 절망한 자리에서 현실과 자기를 반성적으로 조망하면서 그 관계를 조율하곤 합니다. 또 종종 나의 의지나 욕망과 상관없이 외적인 폭력에 속수무책으로 휘둘리기도 하지요. 그가 여러 차례 사용했던 전지불 모티프도 그런 외적 폭력과 내적 불안의 신호였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타인과 나, 현실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이해하거나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기에 용서의 문제는 중요한 인간학의 대상이 됩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을 광주에서 보냈는데요. 이청준은 그래서 광주를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살았던 이청준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신군부의 폭력으로 고향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상한 일로 무척 상처받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 송구스러운 마음을 용서의 인간학으로 승화시키려는 서사적 노력을 1980년대에 더 집중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그 이전에도 이청준은 타인에 대한 관용과 이해, 사랑과 연민의 문제에 대해 남달리 깊이 천착했던 게 사실입니다. 가령 남도 사람 연장만 하더라도 용서의 주제를 제쳐두고 한의 승화와 판소리의 득음의 경지를 논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중 선악동 나그네는 용서를 통해 승화된 한의 에너지로 예술과 삶을 아울러 변화시켜간 소리꾼에 관한 탐문의 서사입니다. 남도를 떠달며 예전에 헤어진 이부, 그러니까 아비가 다른 누이죠. 이부 누이 그 소리꾼 여자를 찾아다니던 사내는 주막집 주인으로부터 자신의 노랫가락 속에 한 마리 학이 되어간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비와 함께 소리를 하며 선악의 비상을 보던 선악동으로 다시 돌아온 여자는 눈먼 얼굴이었습니다. 소리를 위한 한을 깊게 해주려고 아비가 불어 눈을 멀게 한 사실을 아는 딸이지만 아비를 용서하고 득음의 경지에 이른 딸의 얼굴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매립으로 인해 선악동 포구의 물은 사라지고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비치던 산 그림자나 선악이 유유히 날아오르는 모습 또한 이제 눈뜬 사람들은 볼 수 없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매립되기 이전에는 거기가 바다였기 때문에 이 소리꾼 여자나 마을 사람들도 볼 수 있었던 것인데 이제 매립돼서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직 눈먼 그녀만이 있지도 않은 물과 산 그림자를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역설적으로 그녀가 맹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산 그림자를 그녀는 영혼의 시만으로 마음의 눈으로 봅니다. 하여 그녀는 꼭 밀물대를 잡아서 소리를 하였는데 그 소리로 선악동의 비상학 에피파니를 재현합니다. 본문에 보면 소리는 언제나 이 선악동을 옛날의 포구마을로 변하게 하였고 그 포구에 다시 선악이 유유히 날아오르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여자는 어느 날 밤 문득 선악동을 떠나갑니다. 아비의 유고를 선악동에 몰래 묻고 난 다음이었는데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여자는 어디로 떠나간 것이 아니요. 그 여자는 이 선악동의 학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동의 학이 되었다는 거죠. 학이 되어서 어디까지나 이 고을 하늘을 떠돈단 말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리와 함께 여자를 선악동 비상학 신화로 간직하고 싶어하는 마음일 겁니다. 여기서 하나 더 주목되는 것은 여자가 떠나기 전까지 여자가 아비의 유고를 매장하는 것을 반대하고 감시하던 마을 사람들이었지만 그녀가 떠나간 이후에 그것을 알면서도 묻어둔다는 사실입니다. 소리의 교감을 통한 넉넉한 이해와 용서의 지평 때문이었을까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허물을 덜 주워내지 않는다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다음으로 잔인한 도시라는 작품 보실 건데요. 잔인한 도시는 교환가치 중심의 탐욕스러운 욕망과 비정에 대해 비판적으로 조망하고 있는 작품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연민의 눈길이 들어 있습니다. 교도소 앞 방생의 집 주인이 새의 속깃을 잘라서 멀리 날아가지 못하게 한 다음 밤마다 숲에서 전짓불로 다시 새를 사냥하는 비밀을 알게 된 주인공은 처음엔 엄청난 분노와 징후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사내 또한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데요. 분노와 징후의 빛 대신 그의 눈길엔 어느새 조용한 슬픔의 응어리 같은 것이
맺혀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본문에 적고 있는데, 그러니까 잔인한 도시에서 방생의 집 주인 젊은이가 잔인한 교환 가치를 탐욕스럽게 무반성적으로 추구하는 존재를 대변한다면, 주인공은 그런 교환 가치 시대를 거슬러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고 그렇지 못한 존재들에게 가없는 연민의 시선을 보낼 수 있는 가치지향적 인물로 묘상됩니다. 그런 주인공의 연민의 정조는 자기 얼굴을 알아보고 자기 또한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던 한 마리 새에게 더 깊어집니다. 자기가 사서 날려보냈다가 다시 방생의 집 주인에게 붙잡힌 그 새를 그는 교도소에서 노역으로 받은 상당한 돈을 주고 사서 함께 남쪽으로 떠납니다. 떠나면서 동행하는 새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하지만 내 놈도 조금은 명념해 봐야 한다. 탱자나무 울타리와 붉은색 벽돌 굴뚝이 높은 기와집, 게다가 뒷밭이 넓고 뒤쪽 언덕에 푸른 대숲이 우거져 내린 집, 그런 집이 있는 동네가 나서는 걸 말이다. 그야 언젠가 너도 알겠지만 그게 바로 우리가 찾아가는 남쪽 동네란다.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찾기는 어려운 곳이지. 하지만 글쎄 그 남쪽 동네가 얼마나 따뜻한 곳인지 내가 어떻게 알기나 하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새해를 데리고 가면서 아마도 남쪽 출신인 이청준이 상상하는 장소에, 그러니까 이제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에 대한 그런 애착감 같은 거죠. 장소의 대상으로서 고향 풍경일 겁니다. 그런데 그곳은 매우 따뜻한 곳이지만 쉽게 찾기는 어려운 곳이라고 했습니다. 상상하는 고향, 동경하는 토포필리아는 쉽게 찾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따뜻해야 할 고향에서 가깝거나 조금 먼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의 기억이 토포필리아의 몰입을 방해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숨은 손가락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에서도 다룬 바 있지만 지하실이라는 비교적 후기 작품에 속하는 이 지하실이라는 작품에서 작가는 속절없이 죽이고 죽고 상처 주고 상처받던 험악했던 시절을 되뇌입니다. 숨은 손가락에서도 당시로 돌아가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손가락질의 엄혹함을 상기시켰지만 지하실에서는 그 시절의 일을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남은 문제에 집중합니다. 예전 주인공네 고향 집에는 숨어 지내기 좋은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시절이 수상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해방되고 나서 6.25 때 같은데 공비 쪽하고 국군 쪽 양쪽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또는 이제 빨치산하고 국군 쪽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마을에 들어왔을 때 서로 반대쪽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이제 번갈아 그곳에 지하실에 숨어 들어가서 목숨을 구하기도 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참지 못하고 나왔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했던 그런 옛 아픈 사연이 있는 공간이 바로 그런 지하실이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는 집을 다시 사들여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하려고 하는데 고향 마을 종친인 성조 씨의 입장은 다릅니다. 이 동네에 저 지하실을 되살려 놓으면 그거야말로 지금까지 잊고 지내온 험한 내력을 죄에 되살려 놓는 일 아니겠어? 그래서 세상 동네 사람들 마음을 이쪽 저쪽 시끄럽게 갈라놓으면 무슨 좋은 일이 생기겠어? 이렇게 말하죠. 주인공은 과거를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되살리고 반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조 씨는 여전히 다른 입장입니다. 지난 일이 그리 소중하다면 내일 또 지난 일이 될 오늘 일이 우리에겐 더 소중하다고 말입니다. 들추어 분명하게 하는 것보다 때로는 묻어두고 덮어두는 것이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 더 좋은 것이라는 오래된 지혜를 성조 씨는 견지합니다. 선악동 나그네에서도 마을 사람들이 소리꾼 여자가 아비의 유고를 몰래 매장하고 떠난 것을 파헤치지 않고
묻어두었듯이 지하실에서도 묻어두기의 윤리를 강조한 것입니다. 다른 일로 고통받고 상처받은 남을 진심으로 이해하거나 연민의 정조를 보이거나 덮어두고 묻어두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나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는 일은 더 어렵고 힘든 일일 겁니다. 본래의 이야기는 용서의 문제를 정면에서 다룬 작품인데요. 유괴 살해범에 의해 아들이 먼저 세상을 버리게 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견딜 수 없는 참척의 고통 속에서 지내던 아람 엄마는 이웃집 김집사의 인도로 교회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 용서하기로 어렵사리 결심합니다. 그런데 교도소로 찾아가 살해범을 만나 그의 얼굴을 본 후 그녀는 절망하고 맙니다. 내 자식을 죽인 살인자가 그쪽 입장에서라면 자기가 죽인 아이의 엄마 앞에서 어떻게 그토록 침착하고 평화스러운 얼굴을 할 수 있으며 살인자가 어떻게 성인 같은 모습으로 피해 아이의 엄마를 바라볼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일이라고 이 아이 엄마는 울부짖습니다. 사연인즉 사형 선고를 받은 살해범은 교도소에서 주님을 섬기게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은 상태여서 그렇게 평화스러운 얼굴로 피해 아이의 엄마를 대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런 것을 아람 엄마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아람 엄마는 이렇게 안타까워합니다. 내가 그를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느 누가 나 먼저 그를 용서하느냐는 말이에요. 그의 죄가 나밖에 누구에게서 먼저 용서될 수 있어요. 그럴 권리는 주님에게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게서 그걸 빼앗아 버리신 거예요. 나는 주님에게 그를 용서할 기회마저 빼앗기고 만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다시 그를 용서합니까? 주님으로부터 용서의 표적을 빼앗겨 버린 그녀는 철저하게 절망하고 맙니다. 그 절망감에 대해 남편의 시선을 대리하는 서술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것이었다고 보고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일에 신이 먼저 개입할 때 때로는 비인간화 현상이 생겨날 수도 있음을 이청주는 인간적으로 고민한 것입니다. 신학적 입장에서 이미 정해진 답을 따라 가는 것보다 왜소하고 남루한 인간의 불안정성, 그런 인간의 허점과 한계를 먼저 인간의 이름으로 아파할 수 있는 인문적 성찰이 중요하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만약 김집사의 믿음처럼 용서가 오로지 주님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만큼 인간적 노력이나 인문적 성찰의 지평은 현저하게 줄어들 게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용서의 윤리지평에서 인문적으로 사력있게 탐문하고 인간적으로 진실하게 실천할 때 진정한 용서의 인간학이 새로운 삶의 존재론적 지평을 응시할 수 있게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는 피해자 잉여 시대의 가해자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동 감독이 영화로도 만든 말씀드린 벌레 이야기라는 작품, 이 작품에서 용서의 자리에서 소외된 아람 엄마는 그 절망과 고통의 뿌리를 결국 절명하는 것으로 끊어냅니다. 이중의 피해자 의식이 그녀를 견딜 수 없게 했던 거죠. 당연히 아들이 유괴살이 된 것이 하나이고 주님으로부터 용서의 권리를 빼앗긴 것이 다른 하나였습니다. 이 이중의 피해자 의식이 그토록 깊지 않았더라면 그녀의 삶은 그렇게 허망하게 중단되지 않아도 좋았을 것입니다. 이중의 피해자 의식을 갖게 한 가해자 측면과 함께 피해자 측면에서 공히 재성찰할 문제를 남기는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청주는 용서의 인간학을 다시 전복적으로 성찰할 필요를 느끼는데요. 일찍이 지배와 해방에서 작가는 언제나 자신이 도달한 세계에서 또 다른 다음번 이념의 문을 향해 끊임없이 고된 진실의 순례를 떠나야 하는 숙명적인 이상주의자일 수밖에 없다고 했던 말 그대로 새로운 이념의 문을 향한 탐색의 순례를 떠납니다. 가해자의 얼굴에서 치유불능의 피해자의 자리에서 가해자와는 영영 등을 돌리고 사는 것은 과연 타당한 일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된 것도 그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거울을 통해 자기 안의 가해자의 얼굴을 보라고 제안하면서 나름의 가해자의 사상을 제기합니다. 이 작품에서 김사일 씨는 전쟁 체험 세대들이 흔히 보였던 것처럼 전쟁에 대한 절망감이나 전쟁으로 인해 자기 삶과 존재가 얼마나 상처받고 피해를 입었던가 하는 피해자 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운 좋게 전쟁터에서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영혼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상태라고 생각하고 주변에서 요절하는 사람을 보면 보이지 않는 영혼의 어를 이겨낼 수가 없었던 탓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7.4 남북 공동성명이 나오고 이산가족 찾기를 하면서부터 사정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피해자로서 가해의 축으로 지목했던 쪽도 대화와 만남의 자리에 나오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보이는 마당에 계속해서 가해자로 지목하여 영영 등을 돌리고 사는 피해자 노릇만 하기도 어렵게 되었다는 반성적 의식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피해자 의식을 넘어서려 하자 지금까지 애써 억눌렀던 다른 의식들이 소환되기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존재론적인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피신처를 구해 찾아 들어온, 그러니까 6.25 때예요. 자영의 친구를 그 친구의 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보냄으로써 그를 그 죽음의 새벽거리로 내몰고 말았다는 반성적 성찰. 아니 좀처럼 그의 내면을 벗어날 수도 치유하고 잘할 수도 없었던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직시하면서 무고한 순환자의 자리에서 스스로 가해자의 괴로운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를테면 아내 손여사의 의식의 창에는 이렇게 비춰집니다. 아내는 이제 그 남편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무서운 전란을 겪고 난 사람들이 되게 그렇듯 남편도 외견상 억눌리고 상처 입는 순환자의 입장을 내세워왔을 뿐 그 실은 어릴 적부터 그 자연과 젊은이에 대한 은밀스러운 죄책감 속에 거기 줄곧 그렇게 불안감에 쫓기며 조그만 아이로서 있어 온 것이었다. 그것이 그 남북 간 공동성명을 계기로 너무나 급격히 무너져 내리면서 끝내는 그 당당한 피해자의 자리와 반격성의 권리를 잃게 된 것뿐이었다. 한마디로 손여사는 이제 남편이 그 전란의 충격으로 하여 주위 동년배들의 요사가 많다고 한 순환자로서의 탄식이나 그 즈음 들어 갑자기 괴로운 가해자로서의 죄책감과 두려움을 외면할 수 없게 된 속마음을 어렴풋이나마 두루 다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사정이 그렇고 보니 그 남편 속의 아이는 그 이후로도 이 해여동의 낡은 한옥 앞 골목길을 여전히 떠나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아내가 이제 남편의 내면 심리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남편 김사일 씨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줄곧 그 새벽길 문 밖을 서성거리며 초조하고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정으로 말미암아 가해자 의식을 바탕으로 반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견지하는데 그의 외동딸 수진의 입장은 다릅니다. 딸은 구조적으로 접근하여 모순적 상황의 피해자였음을 인식하는 것, 즉 우리 민중 전체가 공유한 그 동질성의 순환자 의식으로 한데 뭉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기에 그런 피해자 의식은 불가피하게 제물로서 가해자를 필요로 하게 되고 한쪽이 다른 쪽의 원한과 복수의 새 빚구실을 찾아가는 가해자와 순환자 관계의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현실적인 삶인데요. 또 우리들 모두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일 수도 있을 터인데 가해자와 순환자 관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 아버지 김사일 씨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잘못이 있다는 가해자 의식으로 반성할 때 전체적으로 이제 이 역사와 지난 인간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볼 수 있다는 아버지 김사일 씨의 의견과 구조적으로 누가 더 잘못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딸과의 의견 조정은 결국 실패하는 것으로 소설은 되어 있는데요. 실패하지만 새로운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가해자의 윤리를 당장 딸에게 설득하지는 못했지만 그 제안 자체만으로도 그의 삶의 역정에서 보면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요컨대 이청준 소설의 계보에서 가해자의 사상은 용서의 인간학의 전복적 버전입니다. 용서보다 가해자로서의 반성은 더 근본적이고 더 인문적인 것의 핵심처럼 느껴집니다. 앞서 본 벌레 이야기에서 외서고 남루한 인간의 불완전성, 그런 인간의 허점과 한계를 먼저 인간의 이름으로 아파할 수 있는 인문적 성찰이 중요하다는 대목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성찰의 일환이 바로 가해자의 사상인 것입니다. 요즘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남의 탓을 하기는 참 쉽기도 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제 허물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은 무척 어렵기도 하려니와 시간적으로도 무척 더디게 마련입니다. 누구나 피해자라고 아우성치기 시작한 지도 퍽 오래되었습니다. 갖은 피해자들로 넘쳐나는 이 피해자 잉여 시대의 실천 윤리로 이청준이 선편적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가해자의 윤리이고 가해자의 사상입니다. 태원에서 윤 간호사가 빌려준 거울을 통해 이청준은 거듭 말합니다. 이 거울에 비친 가해자의 얼굴을 보라. 이 거울에 비친 가해자의 얼굴을 보라고 말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의 문에서 유종열은 미래를 찍는 사진작가이고자 했습니다. 그 말법을 빌리자면 이청준은 미래의 이야기를 열어나가려 했던 작가입니다. 미래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미래의 사건을 열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진정한 영혼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토록 어렵사리 이런저런 사람의 얼굴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험하게 일그러진 세상, 배반과 좌절과 절망이 변수가 아닌 상수처럼 넘실대는 이율 배반의 현실을 가로질러 화창하고 자유로운 진실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얼굴을 욕망했습니다. 욕망하는 얼굴은 늘 명료하지 않았고 외면하고 싶은 얼굴은 명료했습니다. 그럼에도 이해하고 연민하고 용서하고 더 나아가 자기 탓을 하는 전면적 반성을 통해 구리거울 위에 자기 얼굴을 비추어 보고자 했습니다. 진정한 얼굴의 발견, 진정한 얼굴의 발견, 그것이야말로 이청준 문학의 필생의 화두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청준의 소설을 거듭 새롭게 읽어야 하는 이유는 많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진실한 미래의 문을 열어나갈 때 내 영혼의 얼굴을 발견하기 위해 나는 이청준 소설을 읽는다고 아무쪼록 수강생 여러분 모두 자기 영혼의 얼굴을 소망스럽게 잘 발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